네, 정교재 TV 오늘 이 책 가지고 한번 철수 생각, 광수 생각 아니고 철수 생각, 안철수의 생각. 아마 언론들이 다 일제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철수의 말하자면 공약집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재정임이라는 이 기자 출신, 어디 무슨 대학교 교수라고 한 것 같죠? 재정임 씨가 지금 어느 대학에 있나요? 재정임 뭐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어느 뭐 어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의 아마 그런 모양이지, 주간 교수로 있는 온라인 신문인 단비뉴스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어느 저녁 무렵이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었다. 그는 벼락에서 선 사람들을 잘 읽었다며 식사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재정임이 이제 질문을 하면 안철수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쭉 이제 소위 안철수의 대선 공약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사실 뭐 이런 책을 가지고 안철수는 소위 대선 후보 뭐 1위, 2위, 3위를 다투는 유력한 후보입니다. 근데 이 유력한 후보가 공을 들여서 쓴 이 공약집, 안철수의 생각을 내가 읽고 참 평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미안스러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또 어린 친구들의 지지를 상당 부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안철수는 나 같은 사람들이 주장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기가 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의 사고력이다. 이것도 제가 조국 교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이 책의 주장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 그냥 열심히 잘하면 좋은 국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잘하면 좋은 국가 돼. 국가가 잘하면 된다. 소통을 잘하고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면 되고 전부 그런 겁니다.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주 장밋빛 무지개 꿈입니다.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그저 장밋빛 꿈입니다. 아주 소박한, 짜증이 나네요. 조국 교수도 강의할 때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편이 많은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첫 챕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마지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마지막에 보니까 열심히 식스팩도 만드는 중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머 감각이 있다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어떤 현실주의자의 꿈. 현실주의자의 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복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쭉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얘기하면서 재정 건전성,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복지는 재정 건전성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처음부터 선언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조금 늘리자는 얘기를 놓고 재정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재정 건전성이 재정위기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재정 뭐 복지 뭐 제가 하나하나 뭐 다 분해를 할 수는 없고 뭐 우선 눈에 띄는 대로 제가 이렇게 줄을 좀 쳐서 봤습니다. 국공립의료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10% 남짓에 그칠 정도로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의료를 민영화 영리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공공성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입니다. 단순히 국공립의료시설의 비중이 10%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전 국민의 의료가 커버되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공립의료시설입니다.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도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가 정도의 형편에 맞게 약간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등 건강보험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락같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불만이 꼭대기에 차 있다는 사실 이런 거 잘 모르는가 봐요.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간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말은 정말 아름다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더 내자. 한 말은 좋죠. 국가도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지금 건강보험 재정 염출이 엄청납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그래서 이 상태로는 건강보험 유지가 되냐 안 되냐고 말이 많고 의료개혁 뭐 약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의약 분업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난 분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다 안 하고 본인이 알겠죠. 근데 알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어렵죠. 이상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미래가 불안정한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기보다 미래가 불안정한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지 말고 국가 보증하에서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내 연금을 가지고 장난칩니까? 내 연금 내는 거, 나의 노후가, 국민의 노후가 달려있는 재원을 국민연금이 지금 오피스 빌딩을 미래가 불안정하에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나요? 그나마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오피스 빌딩을 매입해서 그나마 이익을 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죠.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면 이자가 나오나요?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예, 국민연금을 넣어라? 나중에 국민들 노후에 연금은 무슨 돈으로 주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써놓으면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아, 국민연금이 지금 미래가 불안정한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 공공성 하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니까 아, 그런가 보구나. 애들은 어린아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참 근데 좀 알면서 쳐다보면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 페이지에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 그 임대료가 이제 3년치 한꺼번에 올라가죠. 스웨덴 얘기가 또 있어요. 스웨덴에 대해서는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더군요. 누가 그래요? 차근차근 가난할 때부터 차근차근 복지 안전망을 늘려왔기에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지속 성장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런 탄탄한 복지 안전망이 지금 스웨덴의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스웨덴 산업에 대해서 좀 아나요?
이런 얘기 우리나라 좌빨들 중에 일부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참 스웨덴이 오늘날의 부자가 된 것은 1870년부터 1970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매년 평균 2.5%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노벨 이런 사람들 보세요. 노벨위원회 노벨상 주는 노벨이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뭐로? 폭탄, 다이너마이트 폭탄 만들어가지고, 폭탄 화약 만들어가지고. 1차 대전에 스웨덴이 중립이었어요. 왜? 북쪽 끝머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 뭐 첫 중립 아니어도 가지도 않아요. 2차 대전 때도 중립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전쟁 물자를 생산해내고 전후에는 전후 복구 시설을 대고 철강, 삼림, 구리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도 스웨덴 전체 수출이 30%가 넘는 게 노천에서 나오는 철강이에요. 철강석. 나무, 구리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복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나요? 노천에 어디 철강석이 있죠? 삼림, 우리나라 나무배 팝니까? 복지를 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를 도대체 스웨덴이 지금 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가요? 스웨덴은 지금 대재벌이라고 해봤자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스웨덴은 재벌조차도 몇 개 남아있지 않고 경제력 집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웨덴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복지에 미친 사람들은 스웨덴이 복지를 많이 하니까 좋은 나라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 복지 철강 노천 철강석 삼림 나무배에 싸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스웨덴이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다. 뭘 알고 좀 얘기를 해야죠. 알고. 스웨덴의 산업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스웨덴에 대해서 스웨덴 경제력 복지와 경제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할 테니까 안 교수도 혹시 시간이 있으면 들어와서 좀 정규제 TV에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고, 스웨덴에 대해서 뭐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 부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더군요.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가서 물어보죠. 복지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탄탄한 복지 안전망이 지금 스웨덴의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다. 한때 스웨덴의 연대임금이,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 스웨덴의 연대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임금이라는 것은 각 기업 연대임금은 생산성 임금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라고 다른 말인데, 생산성 임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둔 성과만큼 임금을 받는 거죠. 자기가 일한 그 결과만큼. 근데 연대임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시민인 한, 내가 노동자인 한 그 산업 전체의 평균 급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같은 업종이면, 예를 들어 자동차 업종이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나 현대자동차 1차, 2차, 3차 업체에 근무하나 같은 자동차 산업이면 같은 임금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연대임금이라고 해요. 아주 좋죠. 소위 스웨덴 연대임금 아주 유명한 연대임금이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산업 경쟁력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근로자 생산성이 높은 회사는 실제로 줄 수 있는 임금보다 싸게 주고, 생산성이 낮은 회사는 연대임금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임금보다 높게 줘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다 망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적게 줘야 될 임금을 대기업이 착취해서 중소기업이 자기들이 줘야 될 임금보다 많이 주고 대기업은 자기들이 줘야 될 임금보다 적게 주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은 돈이 남고 중소기업은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스웨덴은 갈수록 경제력 집중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스웨덴의 소위 2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한국이 전체 산업의 예를 들어서 50% 가까이 되고 미국이 25%, 말하자면 상위 2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스웨덴은 80%입니다. 스웨덴 산업 경쟁력이라고요. 이런 무식한 좌빨들이 마음대로 찌꺼려 놓은 거를 안철수는 그냥 뭐 대학교 1학년 때처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생각. 조세 부담률은 우리나라는 GDP의 20% 남짓인데
OECD 평균은 26%. 뭐 국민 부담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스웨덴 얘기를 한 뒤 끝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 약간 낮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자 이렇게. 스웨덴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죠. 40몇 프로 이렇게 되죠. 근데 스웨덴은 부가가치세가 25%입니다. 25%. 소득세 3단계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소득세 굉장히 복잡하게 누진구조로 되어 있죠. 다릅니다. 그게 참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따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뭐 청춘 콘서트 가면 뭐 그 많은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안철수 교수 하면은 막 열광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재벌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상대적 약자들이 희망을 갖기 힘든 경제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요즘 뭐 경제민주화 가지고 재벌 원죄로는 하도 떠들어대는 얘기를 그냥 자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